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특정 원소 원자들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을 에너지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먹고 어쩌고 한다라 그랬는데, 그 원자에 흡수된다 또는 전자가 흡수 방출한다 라고 할 그 에너지가 빛에너지 형태예요. 빛에너지 형태인데, 빛은 여러분 뒤까지 다 한번 봤으면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데, 빛은 진공 중에서 C라는 속도로 날아갈 때 진동수 F헤르츠 곱하기 파장 람다 미터 이렇게 곱하면은 C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진동수와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것, 감마선, X선, 자외선,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것, 가시광선 및 뭐 적외선 이하 더 많은 그런 전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빛의 종류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특정 빛의 에너지 또는 특정 빛을 구성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죠. 또는 F는 람다분의 C로 옮겨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람다분의 하 C 줄 퍼 광자 하나당 뭐 이렇게 에너지 나타내는데, 특정 빛의 진동수 F 파장 람다인 그런 빛의 에너지는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빛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를, 적은 에너지를, 어떠한 크기의 에너지를 특정 원자가 또는 전자가 흡수할 수 있다,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선별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진동수 또는 파장의 빛을 내가 흡수할 건지 방출할 건지가 원소, 원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런 원소 또는 원자 상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그 에너지가 선택적으로 얘네들한테 흡수가 된다라고 할 건데,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쨌든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은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도는 궤도가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물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다 확인만 한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수소 원자에 또는 수소 원자핵주를 들고 있는 전자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만 맨날 물어볼 겁니다. 수소 H 녀석의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흡수할 거냐라 그랬을 때, 아무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않았을 때 또는 저온 상태의 수소 원자는 전자가 요런 반경을, R1 반경을 E1 에너지 상태로 돌고 있다. 요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더 큰 반경을, R2 반경을 E2 에너지 상태로 돌고 있다면, R3 상태를 E3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다면, 요때보다 에너지를 뭔가 흡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E1 상태에서 E2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을 에너지는 그냥 E2-E1이죠. 에너지가 작다, 크다, 그럼 그 차이만큼을 흡수를 해야지. E1에서 E3 상태로 넘어가려면 E3가 큰 값이니까 E3-E1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 E2에서 E3로 가려면 E3-E2만큼을 흡수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는 그 크기만큼을 내려갈 때는 방출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때 요게 딱 그만큼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는 진동수에 또는 파장에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딱딱 정해져 있다, 흡수 방출 가능한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E1 상태, E2 상태,
E3, E4 상태, R1, 2, 3 상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특정 원자 핵 주위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요것들이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양자가설이다라고 하죠. 자, 양자가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쭉 두 가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양자 조건.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궤도수부터 양자수라는 거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원자의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한 특정 에너지 값만을 가지고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애매한 값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양자화. 그랬을 때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자 내에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 이것을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가 얼마니? 그러면 E2 값이 얼마니? E4 값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양자수가 커질수록 더 큰 반경에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다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진동수 조건. 전자의 전자는 이런 존재 가능한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 값이 많은 차이를 둘수록 더 큰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에너지를 플랑크 상수 H 하 곱하기 진동수 F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아까 전에 설명한 것들 일반적인 얘기 다시 한번 얘기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자, 이렇다는 양자가설을 기초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얘기합니다. 104쪽 보어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원자핵이 굉장히 작고 원자의 크기란 전자가 돌고 있는 그 영역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똑같은데 양자수, 허용된 양자수 궤도에서 특정 양자수의 영역에서만 안정적으로 전자는 돌 수 있고요. 에너지 양자와 그러한 전자와 특정 궤도에서 돌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특정 값들만 갖는다.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들이 있다. 바닥 상태, 가장 적은 에너지 상태로서 존재하는 전자가 가지는 그때 에너지. 들뜬 상태, 나머지 전부 다. 어쨌든 바닥 상태보다는 큰 에너지 상태 해야 되겠고요. 전이라는 말,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 이거를 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E1에서 E2로 갈 때 필요한 에너지, E1에서 E3로 갈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에 해당할 적당한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거나 적당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너지 값이 이렇게도 표현돼야 돼요 라고 하는 거 그대로 쓴 것 뿐이죠. 104쪽에 나오는 말은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거고요. 식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맨 밑에 그림처럼 안정 상태, 흥분 상태 또는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전이했구나. 그리고 에너지를 역시 또 방출하면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는구나. 그림 한번 더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 이후 들뜬 상태 양자수 2, 3, 4, 5, 6, 7, 8, 9, 10 하는 상태들이 이렇게 쭉 나올 때 우리가 요거를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E1 상태라는 것은 1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하자. 여러분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고도 읽는데 요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1 일렉트론 볼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너지 단위 줄 단위로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에요. 0.0000016줄을 1 일렉트론 볼트라고 나타낼 건데 어쨌든
가장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작은 에너지 상태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E2, E3, En 상태의 전자가 가질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일반적으로 13.6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한 n 제곱분의 13.6 마이너스를 붙이다 보니까 n 값이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하나 여기다가 써놨고요. 자, 그런 다음에 105쪽에 수소 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이제 발머 계열이라고 할 건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풀 문제들은 뭐 컬러로 나오는 자습서 문제들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흑백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가 빨간색, 파란색, 가시광선, 저외선, 자외선 어디냐 이거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건 숫자를 써줄 겁니다. 보통은 오른쪽을 파장이 큰, 왼쪽을 파장이 작은 영역으로 이렇게 둘 거고 아까는 프리즘 통과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세로로 쭉 썼었는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전자가 흡수 또는 방출한 그 선 특정 영역의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해당하는 영역의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큰 거야? 1번이 더 큰 거겠죠. 여기가 파장이 짧고 진동수는 클 거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방출했다, 흡수했다라 그러면 큰 에너지, 요거는 작은 에너지 전이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영역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요쪽 왼쪽에 들어가는 줄이 이제 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E1에서 시작해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2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E3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무한히 많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들의 종류를 이름을 붙여놨다.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놓기를 라이먼 계열, 파션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하죠. 이것부터 썼네. 발머 계열, 파션 계열이라고 하죠.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릴 이 녀석들은 어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를 것들은 E1 상태, 바닥 상태에서 아예 시작해가지고 En 상태로 가거나 그러면서 흡수하거나 반대로 E1 상태까지 가면서 방출할 빛들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를 거다. 이것들은 빛의 종류로서는 뭐에 거의 해당하더라? 자외선이다 라고 하죠. 발머 계열들은 E2에서 시작해서 더 높은 상태로 가거나 더 높은 상태에서 E2 상태로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할 것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가시광선들로 나옵니다. 주로 파션 계열이라는 것들은 E3 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상태,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요것들인데 요거 적외선 나와요. 그래서 요거 시리즈 E1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라이먼 계열 자외선, E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발머 계열 가시광선, 파션 계열 적외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죠. 요거는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이제 요 세 가지만 좀 외워달라고 그러고 브래킷 계열, 훈트 계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계열식이라고 되게 어렵게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도 En 상태에서 Em 상태로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 값이 또한 이렇게 또 표현이 되니까 n제곱분의 13.6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니까 그거 계산해서 어떤 람다 값의 파장의 빛을 방출 흡수할 거냐를 연결해서 쓴 것 뿐이다.
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156쪽부터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들 또는 일반적인 에너지 양자호에 관련된 얘기들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연습 문제에 나온 것들 요 정도는 여러분 다 풀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계산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용어 다 이해했고, 아, 이런 건 어떻게 문제를 읽어서 적용해야 되나 하는 것들 그것만 조금 연습하고 신경 써주면은 뭐 여기 있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에너지의 양자화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 오늘 이쪽에서 가능하면 우리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용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요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래프하고 실제 상황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거 구분하는 것만 더 신경 쓰면서 같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라기보다는 요거 관련한 내용들 쭉 용어 정리와 개념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이쪽은 1단원이나 1단원 특히 앞에 중간 뭐 요 정도까지에 비해서 상당히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만 덥냐? 희망온도 25도는 좀 심하지 않았냐? 그래도 에어컨인데 더운 이유가 있구나. 자, 본격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것 관련한 내용들 좀 봅니다. 책에서 110쪽부터 나오는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 이쪽은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만 이해해 놓으면은 뒤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막 난해하다 이러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떤 용어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 이제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읽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원자들은 그 원자가 똑같은 말로 그 원자에 속하는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 원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가로축은 위치고요. 세로축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원자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원자핵 주변에서는 계속 하던 얘기예요. 작은 반경을 가지고 이 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해당하는 원자핵의 위치 요거의 반경 표시를 한 다음에 그때 이게 가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에너지 값 E1을 에너지를 요만큼 영역에다가 이렇게 줄로 표시를 해요. 여기는 원자핵의 위치 그래 놓고 그런 다음에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반경이 커졌다. 에너지를 더 흡수를 했기 때문에 반경도 커지고 에너지가 증가를 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커진 반경으로 E2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전위에서 돌고 있다. 이거를 해당하는 영역 안에서 그래프에서는 해당하는 영역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그 값, 운동 에너지는 아니고 운동하는 과정에 그 에너지라는 값에 대해서 요만큼이야 E2 값이야 라는 거를 요 영역 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좀 더 큰 반경 내에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돌 수도 있어 하는 것도 찾아서 이 반경 내에서 E3는 요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심심하니까 요 그래프 점들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줘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E4 상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타냈었던 그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별로 그 값들을
반경과 함께 표시한 그래프를 새로 그린 거예요. 좀 안 이쁘네. 반경과 함께 이렇게 쭉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특정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반경을 이렇게 돌도록 넘어가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넘어가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존재할 영역이 이 크기, 요 크기, 요 크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친구 원자가 왔어요. 여기쯤에 여기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자핵이 있으면서 얘도 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얘 전자는 요만하게 여기서 역시 이원 에너지 가지고 요만큼의 반경에서 이원 에너지 상태로 돌 수 있어요.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자가 전이하면은 더 큰 반경, 조금 커진 요런 반경에서 그림 못 그리냐? 조금 커진 반경에서 이만한 반경에서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 수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 나름 흡수하면 큰 반경에서 돌 수도 있어요. 점점 커질 에너지에 해당할 그 위치에서의 요런 그래프, 에너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러한 에너지와 영역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실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고 두 번째 에너지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고 얘는 팡팡팡팡 얘는 빵빵빵빵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 상태 바닥 상태에서 둘 다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는데 이런 상황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원자의 전자는 두 번째 에너지 준위를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에서는 전자가 세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어떻게 빛을 흡수했나 봐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요렇게 돌고 요만큼 떨어진 중심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충돌할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 보면 충돌할지도 모르겠네. 자, 그게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얘는 E2 에너지로 돈다. 이 영역에서. 요것의 전자는 E3 에너지 가지고 이만큼의 영역을 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야, 여기 영역이 겹치잖아. 위치가 겹치잖아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치가 겹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이 충돌하고 겹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이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위치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원자의 E3 상태로 돌고 있는 전자와 두 번째 원자 주위를 또 E3 상태로 돌고 있는 애들이 겹칠지도 모를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 첫 번째 원자에 돌 수 있을 영역, 두 번째 원자에 돌 수 있을 영역이 에너지와 에너지 준위값하고 전체 영역 자체가 이렇게 겹치면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에너지를 상태를 가지는 상태로서 함께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전자 또는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에너지 상태로 동시에 한 지점에 함께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2준위와 3준위는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되죠. 에너지가 다른 채로 같은 위치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런 건 뭐 괜찮아요. 그러는데 3준위 에너지가 각각 서로 다른 전자가 같은 위치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런 거는 곤란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들이 요거를 약간 해결을 해내는 방법이 이렇죠. 둘 다 이쪽 전자 저쪽 전자가 모두 3준위 같은 에너지를 가지면
겹쳐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이 겹칠 수도 있을 때 에너지를 약간 다르게 가지자. 약간 다르게 가지자. 너의 삼준위 에너지는 이거. 나의 삼준위 에너지는 약간 아래 요거 약간의 틈을 두고 요거라고 하면은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의 전자 요거, 이거 전자 요만큼 에너지 가지고 미세한 차이를 두고 아 우리 똑같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눈속임을 하면서 동시에 존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 값을 일방적으로 얘만 양보하면 좀 억울하니까 둘 다 이런 에너지를 공유를 하면서 요 세 번째 에너지가 그래서 층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에너지, 미세하게 작은 에너지 두 가지를 얘네들이 요거 전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은 공존을 할 수 있겠죠. 누구만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진짜 내가 굉장히 양보, 뭐,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정성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 투 상태도 약간 겹칠 수 있죠. 이 투 상태도 약간 겹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유할 에너지 값이 두 개로 이렇게 생기고 이 원은 아예 안 겹치니까 아무 문제 안 되네요. 이 4도 아마 겹칠 겁니다. 이 4 상태도 여기도 이렇게 겹쳐서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이 4 상태 에너지 값이 준위 값이 두 줄이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되겠네. 그런데 여기 친구가 한 명 더 등장하죠. 얘도 2,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한 놈이 더 끼어들어 있으니까 E2, E3, E4 상태가 또 얘네들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또 세 번째 에너지 준위를 새로 가져야 되겠다. 그걸 니들도 또 추가 연쇄 공유를 해야 되겠다. E2 상태가 세 줄, E3, E4 상태가 세 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겹칠 에너지 영역이 영역상 에너지 값상 겹칠 영역이 3개에 의해서 4개에 의해서 5개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무한히 많아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E2가 이렇게 추가되고 E3가 추가되고 E4가 추가되다 보면은 이게 연속적인 어떤 영역이 돼버리겠다. 연속적인 영역. 두 줄, 세 줄 이게 아니라 몰라 이거 그냥 싹 다 그냥 색칠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겠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 에너지 띠 구조를 이루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띠는 실제로 면밀하게 관찰하면 관측 가능한 띠가 아니라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띠예요.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띠다.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띠이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 띠 그래프라고 하면서 E2, E3, E4, E5띠 뭐 이런 것들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에너지 값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요 띠를 가능한 띠, 허용된 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허용된 띠, 허용된 띠, 허용된 띠, 허용된 띠, 허용된 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값들이 이렇게 확장되었어도 여전히 이만큼의 에너지 영역을 가지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 라고 할 이만큼도 나름 빈 띠인데 이 띠를 가리켜서는 금지된 띠 또는 띠틈이라고 부를 겁니다. 허용된 띠, 금지된 띠, 허용된 띠, 금지된 띠, 허용된 띠, 띠틈, 허용된 띠, 띠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쌓여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그 원자 모형, 에너지 준위값 정확하게 계산 이런 거 할 때만 수소를 썼지, 그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소 안 쓰고 딴 거 쓸 거예요. 딴 애들 쓸 건데, 그 수소만 원 상태에서 거느리고 있는 전자가 한 개지, 다른 녀석들은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뒤쪽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실리콘 있죠? 규소라고도 부르고요. 실리콘 몇 번? 원소 번호 몇 번? 원소 번호? 실리콘은 14번입니다. 14번이면서 몇 주기에 몇 쪽? 몇 주기에 몇 쪽? 3주기에 14족이에요. 재밌는 친구예요. 14번인데 14족입니다.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 내, 나마, 알, 규. 여기 있어요. 3주기에 14족입니다. 1, 2족, 13, 14, 15, 16족 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4번이면서 둘, 여덟, 하나, 둘, 셋, 넷, 14번이면서 또 14족인 재밌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은 어떻게 생겼어요? 실리콘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 배치가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kop질에 4개 있어가지고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4개의 전자를 외부에 이렇게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랬을 때 실리콘이 옥텟 규칙상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4개면은 불안정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얘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수소 달고 있어도 되죠. 수소 공유결합하고 있어도 되죠. H4SI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산소 데려와가지고 두 개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SiO2 해도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이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순수 규소 원자들만 한없이 뭉쳐가지고 규소 하나 둘 셋 넷 최외곽 전자 옆에 규소 단일결합 규소 단일결합 실리콘 단일결합 실리콘 단일결합 공유결합 4번을 하면은 나는 옥텟 규칙 만족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야 나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니? 새로운 규소 공유결합 새로운 규소 공유결합 새로운 규소 공유결합 공유결합 또 나와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원자 개수 비로 비율이 일정하게 뭐 SiO2 SiO2 1대2 뭐 H2 그것도 2대1 뭐 NH3 N과 H3 H 1대3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소 어디서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러는 공유결합을 원자 하나당 단일결합 4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그냥 큰 분자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 주변에 규소 실리콘 SI 이렇게 쭉 나가면은 각각의 모든 원자들이 다 나름 안정적이에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화학 포기했는데 이 얘기하니까 뭐 좀 기분 나빠요? 또 못 알아듣겠네. 그래요? 암튼 그냥 이렇게 규소가 원자로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순수 규소 원자들이 한없이 뭉쳐서도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 안정적으로 다들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런 거를 자, 다시
띠 구조 갑니다. 띠 구조에서 규소 하나는 그 바닥 상태 있었고요. 두 번째 상태 양자수 2 상태는 전자 2개, 8개 원래 잘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준위에서 원래 4개만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계속 쓸 거니까 얘가 아니라 뭐 중요한 거니까 봅시다. 그러면 규소는 단독으로 있을 때 규소 원자 주변의 전자의 에너지 띠 구조를 그려보면 첫 번째 준위가 있고요. 너무 크게 그렸네. 첫 번째 준위가 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한 줄이라고 해서 그냥 한 줄이 아니에요. 요 에너지 상태로서 요런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s 껍질의 업다운 상태 2개를 가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한 줄이라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업다운 상태 2개를 가질 수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상태에 E2 상태에 주양자수가 2이지 부양자수에다가 주양자수 n이 2일 때 ES 껍질하고 EP 껍질 있잖아. 아이씨, 얘기 괜히 했나? E2 상태라는 거는 주양자수가 양자수, 특히 주양자수가 2 상태에서 ES 껍질, EP 껍질에 각각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이렇게 쭉 있을 때 EP 껍질은 또 X, Y, G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해가지고 총 8개가 주양자수 2 상태에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8개, 2, 8 뭐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세 번째 상태인데 이 3 상태에서 전자의 정원을 다 채우고 여기서는 꽉 채우지 않고 4개만 지금 전자를 채우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겠는데 그냥 한번 듣기만 하세요. 이것까지 너무 자세하게는 안 나오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실리콘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해당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두텁게 띠 구조로 만들었을 때 이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주양자수 몇 번째 껍질에 옥텟 규칙까지 공유결합 고려해서 완벽하게 만족되면 그 해당 에너지 띠 영역이 전자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다시 자, 중간 과정 다 생략.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바닥 상태부터 전자들을 2, 8 쭉 이렇게 올라가 그럴 때 꽉 채우고 그 다음으로 채우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실리콘의 경우 이와 같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쭉 해가지고 단일결합 4번씩 각각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상태가 첫 번째 여기 티 안 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양자수 요 에너지 띠를 가득 채운 상태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요 에너지 상태를 가득 채운 상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양자수 1, 띠틈 2, 가득 찼음, 띠틈 3, 가득 찼음. 그 다음 띠틈이 있고 세 번째 띠도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띠는 있기만 한 거지 아직 그만큼 전자가 여기다가는 어떤 전자 채울래? 그랬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쉽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론적으로 해당 에너지 영역이 존재만 가능하지 아직 전자는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빈 띠, 허용된 띠이지만 비어있는 띠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를 전도띠라고 또 할 거예요. 자, 보통의 실리콘들이 이와 같이 사슬결합을 통해서 쭉 사슬과 같이 단일결합, 공유결합, 단일결합을 통해서 쭉 연결이 돼 있을 때 첫 번째 허용된 띠 가득 찼음, 띠틈. 두 번째 허용된 띠 전자로 가득 찼음, 다음 띠틈. 그 다음 허용된 띠 가득 찼고 띠틈, 다음 띠 텅 비어있으면 허용된 띠지만 실제 전자는
아예 텅 비어 있음. 그래서 이거를 전도띠라고도 부를 겁니다. 이걸 전도띠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지금 실리콘들이 위치상 여러 개의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과 공유 전자들을 다 요 허용된 띠에다가 따닥따닥 빠글빠글 모아놨는데 띠별 정원이 지금 다 찬 거예요. 다 찼는데 지금 특정 위치에 있는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위치를 옮겨가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공간상 위치를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에너지 상태로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꽉 차지가 전자가 꽉 차 있으니까 헤집고 가질 못해요. 그런데 요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못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혹시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E4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면 여기는 주변에 아무도 이 에너지 상태로서의 전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쭉 이동하는 게 가능하겠다. 위치상 이동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있는 전자가 다른 위치로 요 주변으로 이동한다면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한다면 그 이동 과정에서 전자의 위치 이동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네.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전자 이동 반대로 전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득 찬 띠 내에서는 허용된 띠 중에 전자 이동이 안 됐지만 여기로 전이 된 이후에는 빈 띠를 통해서 쭉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 그래서 그런 전기 전도 현상이 가능하게 한다는 뜻에서 이거를 전도띠라고 부르자. 자, 그래서 이게 전도띠다라고 할 건데 여기까지 일단 교재에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10쪽 고체 원자 구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는 하나의 전자는 존재 가능하다. 동등한 에너지 상태를 완전히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둘 이상의 전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설명했던 거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단일 원자 내 에너지 전자 에너지 준이 여러 개의 밀집 원자 에너지 준이 잘 보면 두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매우 많이 겹치게 되면은 특정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연속된 영역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111쪽 에너지 때 아닌데 오타네요. 에너지 띠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에너지 띠 허용된 띠와 금지된 띠라는 게 있다. 그런데 허용된 띠에는 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늘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자가 있는 띠가 있고 전자가 없는 현재는 없는 전도띠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가 있는 띠 요것도 잠깐만 보면요. 지금 보니까 허용된 띠 중에 전도띠와 나머지 띠 중에 전자 가득 찼음 안 찬 없는데요 해서 이제 전도띠로 얘기하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요. 요걸 가리켜서 전자가 실제로 가득 차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의 띠, 제일 위에 있는 띠, 이거를 원자가 띠라고 부릅니다. 또는 가전자 띠라고도 불러요. 원자가 띠, 가전자 띠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원자가 띠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얘들은 뭐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 띠 그래프가 대단히 자주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기는 한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떼서 그릴 겁니다. 이 이름 없는 허용된 띠는 지우고 꽉 차 있는 에너지 상태가 가장 높은 거 원자가 띠와 그 위에 띠틈 전도띠 요만큼만 확대해서 요것만 똑 떼다가 맨날 나올 거예요. 우리 문제 중에서도 그렇게 나온 그림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내용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고 이걸 또 가공해서 P형 N형 반도체를 만들고 섞어서 다이오드 구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하는 역할이 또 뭐냐 정류작용 뭐 또는 발광 다이오드로서의 활용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 계속 설명이 될 건데 요거는 잠깐만 좀 쉬었다 갑시다. 지금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같이 또 볼게요.